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8번째 페이지. 그동안 목요일 코너에서 금파리, 채채파리, 똥파리, 치즈파리, 파리 얘기 실컷 들으셨다고요? 오늘은 아예 파리로 모시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를 프랑스 파리로 안내해줄 유재희 전시해설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구독자 황재민님께서 유튜브에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물 오른 미모 유재희, 살 오른 미모 이강민, 폼 오른 방송 잡지사라고 적어주셨는데 되게 흡족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재미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말띠거든요. 예, 말띠이기 때문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찌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뭐든 다 올랐으니까 된 거 아닐까요? 한술 더 뜨네. 이 사람 아주. 예. 물 오른 유재희, 살 오른 이강민, 그리고 구독자 황재민님은 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립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자, 문화와 교양이 넘치는 금요일 잡다한 전시사전. 오늘은 해설가님께서 아주 블록버스터급 스케일 큰 장소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 오늘 아주 크기가 큰 대작들을 엄청 많이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기가 큰 회화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크기가 큰 박물관에 가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또 오늘 잡지사 시작할 때 거의 저 프랑스 파리 온 줄 알았어요. 샹송심으로 네. 따라봤습니다. 네, 너무 이제 교양 있게 딱 시작을 했는데 저희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크기가 큰 작품들 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엄청난 대작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크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봤더니 6만 미터 제곱이고요. 6만 그리고, 제곱미터예요? 네. 루브르가? 그리고 방문객이 15,000명씩 하루에 온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컬렉션을 자랑하는 박물관이죠. 이곳에서 오늘 크기가 큰 그리고 크기가 작은 작품까지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신 곳이 루브르다 생각하시고 다들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루브르 박물관은 총 몇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나요? 네,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38만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나 있나? 38만 점. 네, 그래서 이제 소장품 개수는 38만 점이고 네. 이제 전시되는 작품은 한 3만 5천여 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나 혹은 뭐 오르세 박물관 이런 큰 박물관들은 대부분 소장품들을 다 선보이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또 계속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3만 5천 점도 저희가 다 보기가 사실 그렇죠. 힘듭니다. 네, 저희 에디터가 계산해봤더니 24시간 내내 우리가 소장 작품들을 관람한다고 쳐도 대략 한 달은 좋게 걸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한 점당 1분씩만 봐도. 맞아요. 3만 5천 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에디터 한 명도 사비로 이제 루브르 박물관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 유재 해설가는 루브르 가보셨나요? 네. 근데 저도 처음 간 거여서 그런지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폐장을 남겨놓고 갔었는데 아하. 정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 때문에 진짜 회화 작품만 호다닥 보고 나왔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도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일단 돌아다니기에 약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뭐 떠밀리다시피 다니나요? 이렇게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뭐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가 좀 되게 엄두가 안 힘든. 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볼 작품들을 좀 정하고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좀 잘 즐기실 수가 있죠. 그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루브르 박물관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저희가 루브르 소장작의 반도 만나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재희 해설가와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과 가장 작은 작품 이렇게 주제를 잡고 미술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볼 공간은 루브르 중에서도 드농관 1층이라는 네. 공간이라고요. 네, 루브르에 이제 박물관에 관이 3개의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루브르 하면 인기 있는 작품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대부분은 다 드농관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작품들도 대부분은 다 드농관에 있고요. 네.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도
저희가 드논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슬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슬플까? 왜 슬프냐면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잘 안 봐요. 왜 거기에 걸려져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요. 네. 이 작품 맞은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 있죠. 루브르의 모나리자. 아,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 맞은편에 저렇게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처럼 네. 모나리자가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사진 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다 모나리자만 보고 있고 저게 이제 그 가장 큰 작품은 맞은편에 관객들의 있는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네.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사람들이 저 작품이 저기에 걸려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모나리자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맞아요. 다들 루브르 일단 가면 모나리자부터 그치, 찾으러 그치. 가기 때문에 예. 저런 인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저기 아버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뒤를 보고 있는 꼬마 한 명만 가장 큰 작품을 보고 있네요. 네. 가장 큰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의 화가예요. 그래서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가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크기도 큰 만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가로가 994cm, 세로가 677cm에 달하는 994cm면 거의 10m네. 네, 그렇죠. 오, 그래서 가로가. 우리 예. 또 잡지사 구독자들은 미터펍 써야 되지만 그렇죠. 예, 네, 미터펍 인치로 써야 가면 안 되지만 됩니다. 네, 예.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실감 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그냥 네. 정말 집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처럼 약간 22평 정도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평으로 치면 네네. 22평이면 진짜 웬만한 투룸이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 사실 프랑스에 살고 예. 있는 사람들 방보다 더 큰 그 정도의 그런 그림인 지금 저희가 거죠. 사진은 사실 그림이 좀 작게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원근법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한 22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곽지식 작가 듣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이었고요. 이 큰 그림에 그려진 사람 수만 해도 무려 130명이 그려져 있다고요. 네, 여기 하나하나 인물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릴 거기는 한데요. 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이 많은 사람들 하고 있는 뭐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네. 모두 다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성경에서 사실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 예수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이야기로 유명하죠. 상징적이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이제 빈 병에 물을 부었더니 그게 가장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림을 다시 볼까요? 그림에서는 좀 자세히 보시면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기 이제 가운데 딱 가운데 있거든요. 후광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네. 이제 혼인한 부부보다 이제 가운데 딱 눈에 띄게 그려져 있는 게 예수의 모습,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성모 마리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네네. 손 쪽을 한번 보세요. 네. 손 보시면 지금 약간 잔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잔이 없어요. 마임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잔이 없네. 네.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마임처럼 네. 잔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포도주가 지금 이 잔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저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색깔 같은 것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 색 저거 뭘로 칠했을까요? 파란색. 네. 우리 파란색 배웠잖아요. 맞아요. 파란색. 울트라마린. 맞아요. 청금석, 청금석. 청금석. 네, 그래, 맞아요. 청금석. 울트라마린과 마찬가지로 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 하면은 또 배가 엄청 많이 다니던 그렇죠. 또 무역이 발달했던 그랬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동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안료들을 수입을 했었대요. 그래서 베네치아 화가들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쨍한 색감들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우리 배웠던 청금석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이쁘네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다채로운 색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복장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만 약간 조금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고 네. 이 주변 인물들 복장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나머지 인물들은 좀 화려한 옷들을 그러네요. 입고 오히려.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 그림 말고 조금 이따 보실
다른 좀 세부적으로 확대한 그림 보시면요. 네. 뭐 이제 유럽에서 아주 부유한 음. 상인들이나 한국엔 부유층들이 입던 그런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동양에서 이제 유행하던 굉장히 좀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1563년도 베네치아가 네. 동서양 무역의 거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네네. 돈도 넘쳐나고 사람도 넘쳐나고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대한 연희를 굉장히 많이 벌였었다는 거죠. 베네치아의 세계관과 그렇죠. 성경 속 세계관을 합쳐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화려한 복장 입은 네. 사람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지금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네. 앞쪽에 허리를 숙이고 하얀색 물통에 물을 이제 황금색 포도주 항아리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포도주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저기 포도주를 네네, 흰병으로 보이시죠? 네, 저 그래서 그림이네요. 저게 물병인데 자세히 보면 포도주가 나오고 있고 뒤쪽에 엄청 화려한 복장 입고 있는 사람 손 보면 포도주 담겨 있는 와인잔을 들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네. 있죠. 저 그림은 혼인잔치의 주인공 부부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인잔치인데 그럼 부부는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부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 굉장히 재밌는 게 130명 그려져 있다 했잖아요. 네네. 실존 인물이 진짜 많아요. 우리 옛날 그 서양 고전 작품 보면 실존 인물 가끔씩 껴있죠? 네, 근데 네. 여기에 실존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부부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가장 앞에 이렇게 약간 주황색의 동양풍의 네. 옷을 입고 있는 신랑. 굉장히 화려한 예. 신랑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부가 프랑스와 1세 그리고 그의 왕비 옆에가 왕비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부부의 혼인 잔치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쭈루룩 사람들 앉아 있는데 네. 저 사람들 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그 옆에 또 잉글랜드 여왕 메리 1세, 옆에는 또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슬레이만 1세가 이렇게 차례대로 앉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성경 속 이야기에 당대 그 프랑스 온갖 권력자들 실존 인물들을 맞아요. 다 끼워 넣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린 파올로 베로네스의 화가 본인도 그림에 등장한다던데요. 네, 제가 실존 인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네. 또 여기에 베로네세가 본인의 얼굴도 그려 넣습니다. 저기 있나요? 맞아요. 여기 이게 어디냐면요. 네. 저기 뒤쪽에 보면 예수랑 성모 마리아 그러네요. 네, 보이죠. 예.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인데. 맞습니다. 이 악사들이 사실은 다 베네치아의 화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가장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네. 화가 베로네세의 본인의 모습이고요. 하얀 옷을 입은. 네, 그리고 옆에 차례대로 바사노, 틴토레토, 티치아노 이런 화가들이 베네치아에서 났었던 굉장히 걸출한 화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약간 베네치아 예술 음. 이렇게 뛰어난 화가들 많다 하고 좀 자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대 사람들은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겠네요. 네, 근데 아는 인물들이니까. 이것 말고도요. 여기 아래 보시면 네. 지금 악사 아래 네. 동물들 그려져 있죠. 네네. 강아지인가요? 네, 강아지들 그려져 있고 네. 아까 부부 나온 그림도 네. 좀 이따 다시 보시면 네. 아래쪽에 강아지 있고요. 어. 네, 그리고 프랑스와 1세 이제 왕의 네, 신랑. 무릎 보시면 네네. 거기에 또 동물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막 식탁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뭐 강아지라든지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네. 뜯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요소가 많은 보는 그런 재미가 작품입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원래는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수도원 식당 벽을 장식하던 벽화였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거대한 작품이 어쩌다 루브르 박물관까지 오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 왔냐면요. 예. 이게 다 나폴레옹 때문에 루브르 우리가 박물관으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둘러볼 드논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나폴레옹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에 이제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그런 식당 벽에 걸려져 있었는데 네. 여기 성당에 이 작품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골라온 거죠. 마음에 들어서. 네,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보면요, 작품 크기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이런. 어떻게 네. 가져오지 진짜? 저 작품을 이제 쪼갰어요.
아. 여러 조각으로 쪼갰다라는 설도 있고 네. 뭐 반으로 쪼개서 가지고 왔다 이런 설도 있는데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제가 보기에도 반도 예.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많이 알려진 그 설로는 한 음. 6조각 정도를 내서 오. 일일이 가지고 오고 네. 또 다시 루브르 안에서는 복원 과정을 합치고, 거쳐서 예. 합쳤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루브르 혹시나 또 찾아가실 분들은 모나리자 보려고 혈안이 돼서 뒤에 있는 또 이 대작을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엔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째로 큰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작품인가요? 저희 방금 전에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폴레옹과 관련된 또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 역시도 루브르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이 엄청나게 좀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고요. 어.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또 그림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도 엄청나게 커요. 이제 세로가 621cm 그리고 가로가 979cm. 만만치 않네. 네, 지금 사람들이랑 크기 비교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대작이라는 엄청 걸 크네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인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200명 넘게 나옵니다. 야, 그렇군요. 딱 봐도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자크루이 다비드가. 네.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뭐냐면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우리가 문화예술이 가장 꽃피웠던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이 르네상스 시대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제 고전주의인데 새로운 고전주의다라고 해서 신고전주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고전주의 작품들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뭐 비례, 균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고전주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비드가 그린 그림은 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냐면 네. 다비드의 그림에는 약간 선전물의 기능이 있어요. 선전물. 네, 여기 드논관이 나폴레옹 전리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작품들이겠죠. 아. 근데 특히나 다비드를 너무너무 애정하는 화가였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이 그림 그릴 당시 다비드는 자기가 가장 큰 그림 그린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다가 아까 처음에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존재를 알고 좌절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 그 다비드의 그림이 베르사유에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저희가 화질이 그 그림이 더 좋아서 베르사유 버전으로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 나폴레옹의 대관식 소개해 주실까요? 네,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좀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나폴레옹 대관식의 모습을 말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1804년도 12월에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있었던 행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요, 제가 선전물의 기능이 있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여기 그림에 거짓말이 진짜 많아요. 아, 허구적인 그런 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왜곡됐구나. 담겨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대관식이면 이제 관을 이렇게 주는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왕이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죠. 나폴레옹의 이제 대관식의 그림 보시면요. 네. 나폴레옹이 관을 들고 이제 여인에게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입고 있는 옷도 보시면은 네. 막 황제처럼 입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황이 앉아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그때 당시 진짜 대관식이 이런 모습이었냐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요, 당시에 이제 내가 황제가 됐다라는 걸 본인이 네. 입증하기 위해서 저 행사를 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황이 이렇게 왕관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가로채서 본인의 머리에 본인이 왕관을 썼었다고 해요. 굉장히 불경스럽게. 그렇죠. 근데 당시에 다비드가 네. 뭐 아무리 선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네네. 당연히 화가들도 눈치를 본단 말이죠. 아, 나폴레옹이 본인 머리 위에 쓰는 걸 그리기에는 그건 이제 네. 약간 좀 가톨릭의 반역적인 그렇죠. 모습이니까 그걸 맞아요. 그림으로 박제시키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그림을 변형을 해서 이제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렸다라는 예.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교황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그림이 있나요?
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교황의 모습을 보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게 축복한다라는 의미의 손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교황 나폴레옹이 손에 있는 왕권을 거 뺏어갔잖아요. 네. 예. 근데 굉장히 교황으로서는 좀 굴욕적인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당연히 축복을 했을 리가 없겠죠. 어. 근데 이제 다비드한테 네. 나폴레옹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러한 허구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저 교황은 저 그림 보고 복장 터졌겠네요. 답답해서. 그렇죠. 아니 나 저런 적 없는데. 그렇죠. 나 저런 적 없는데. 네, 사실 아유, 교황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그림이었을 거고. 그러네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는 당시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그려졌다고 하네요. 네, 제가 허구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고 예, 했잖아요. 예. 심지어 재밌다. 없던 사람을 그려 넣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대관식을 살펴보고 있죠. 네. 근데 2층 부분에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보여요. 네. 그래서 살펴보시면 나폴레옹의 어머니입니다. 아,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저기 계시네요. 네, 저희 예. 가운데 딱 이렇게 떡하니 어. 앉아 계신 분이 나폴레옹의 어머니인데 네. 실제로 나폴레옹 어머니는 대관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 원래 저 현장에 안 계셨군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조세핀과 나폴레옹이 결혼한 걸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 걸 탐탁치 않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예. 어머니가. 그래서 나폴레옹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갈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안 왔거든요. 아. 근데 나폴레옹은 내가 이제 대관식에는 모두 다 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어머니와도 관계가 좋고 그렇죠. 다 인정받고 어머니도 복장 터지셨겠네요. 아, 예. 네, 이 그림 보면서 어. 복장 터지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로 그렇군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제 나폴레옹이 왕관을 주고 있는 조세핀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네.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한 그러네요. 20대 정도로 보이는데 네. 실제 나이는 40대였어요. 나폴레옹보다 연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다 미화를 시킨 거죠. 나이를 반토막시켜. 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제 복장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좀 만족스러운 느긋하게. 사람도 예. 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세간의 평가를 받을 때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을 이제 약간 왜곡시켜서 맞아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좌측에 보시면 5명의 여인들이 서 있는데요. 이분들은 누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의 자식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여기 옆쪽에 다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드레스 입은 사람으로 이제 저희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랑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 구별 지을 수 있거든요. 아, 그 차이구나.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작품은 저렇게 분홍색 핑크. 드레스를 예. 입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 여인의 네. 이제 어린아이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네. 보이죠. 빨간 옷 입은. 네, 그래서 네. 저 여인이 조세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세핀은 나폴레옹이랑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저렇게 큰 딸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가족들이 예. 이제 반대했구나. 나폴레옹과 결혼하는 걸 반대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저 아이도 좀 네.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네. 저 아이가 나폴레옹이 자신의 동생을 조세핀이 전 남편 사이에 낳았던 저 딸이랑 네. 결혼을 시켜요. 아, 좀 복잡하다. 네, 이제 없지 않아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금 결혼을 시킨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 아이가 네. 조세핀의 손자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좀 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폴레옹 가족의 관계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친구 이름이 나폴레옹 샤를 보나파르트.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네. 당시에 조세핀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샤르를 양자로 여차하면 네네. 저 친구를 후계자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그림에 그려 넣으라고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림에도 화가 본인이 등장합니까? 네, 아까 베로넷에 그렸던 것처럼 예. 화가들이 본인 얼굴 굉장히 많이 그려놔요. 근데 네. 대놓고 그리진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베로넷보다는 살짝 더 이제 어둡게 위층에 보시면은 노트 네. 이렇게 들고 네.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네, 저 사람이 바로 다비드 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요. 그리고 이 다비드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작품을 또 그린 게 있다고요. 네, 혹시 나폴레옹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 있지 않으세요?
그 백마탄 그림? 네, 맞습니다. 어, 그 예. 그림도 다비드가 그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 알프스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이것도 사실은 많은 왜곡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으로 산을 넘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굉장히 저건 근데 멋진 진짜 모습으로. 멋있게 그렸어요. 그 그쵸? 100마리 앞다리만 들고 있는 그림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저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비드가 예. 이런 선전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남자 주인공들이 이제 말 탈 때 항상 자동차 시동 걸듯이 저자세로 그쵸? 출발하거든요. 야 이러면서. 그것도 다 왜곡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저희가 루브르 이제 드논관을 가보시면 이런 대작들 보다 보면 이 미술사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전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림들을 쫙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낭만주의 어떠세요? 낭만주의 뭘 것 같으세요? 낭만주의 뭔가 들어봐요? 좀 감성적이고, 그쵸. 예, 네, 감각적이고, 이름 그대로예요. 낭만적인 로맨틱하죠.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호멍이라고 해서 소설을 뜻하는 말에서 소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중세 통속 소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우울하거나 감성적인 요소,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술가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림도 역시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낭만주의가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낭만주의의 대표 작품으로 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화가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선생님? 네, 이 작품도 굉장히 대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실제로 보신 분들 중에서 나 이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에 사실은 실제 사건이 들어가 있는 어떤 작품입니다. 사건이죠? 네, 1816년도에 이제 네. 프랑스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세네갈로 가요. 근데 예. 가다가 이제 폭풍 때문에 배가 좌초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배를 버려야 된다라고 네.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좀 고위직 이런 관료들은 거기에 구명정에 타게 되는데 구명정이 6대밖에 없었대요. 예.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네. 부서진 배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태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150명을 저 뗏목에 태우게 됐는데 예. 가다가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 구명정에다가 밧줄을 매서 뗏목을 끌고 가다가 더 이상은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 죽을까봐 갈 수 없겠다 싶어서 밧줄을 끊게 되고 예. 저 사람들이 저 망망대해 뗏목에 저기에 150명이 타 있는 상태로 네. 이제 표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13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구출이 되는데 네. 15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좀 너무 그림이 처참해서 몇 명 안 살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15명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네, 당시 엄청난 큰 사건이었었고요. 예.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네. 증언에 따르면 이제 첫째 날에는 한 20명 정도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저 뗏목에 끼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도 그림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둘째 날에는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한 65명 정도가 죽게 되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슬슬 사람들이 점점 이제 미쳐가기 시작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인육을 먹었다. 막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설이 돌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림만 봐도 그 처참함이 느껴지는데요. 그 제리코가 이 시신들 그림을 보다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직접 파리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시신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죽은 시신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네. 그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하고 살펴보면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뗏목 모형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했다. 제리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제리코가 20대의 무명 화가였다고요? 네, 당시에 프랑스에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화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리코는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합니다. 네. 나는 사실 천재도 아니고 네.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엄청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 사이즈로 놀래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작을 준비하게 됐는데 네. 그
그때 당시에 요소로 삼을 만한 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화에 기반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저희 루브르에 이제 현장 답사 갔다 온 에디터가 제리코가 이 그림에 승부를 걸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당시에는 흥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루브르에 버젓이 걸려서 네. 모든 후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도 만나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가장 작은 그림은 아주 작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가 후딱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 프티토 1세라는 화가의 루이 14세의 부와트 아 포트레라는 작품인데요. 저거는 이제 가로가 4.2cm, 세로가 7.2cm니까 거의 뭐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브로치 형태로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작품이고 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루이 14세. 우리 예전에 봤던 태양왕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보석들에 둘러싸여 있는 저 작품 또 루브르에서 가장 작은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죠.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또 특히나 그냥 일반 회화가 아니라 네. 에나멜 화거든요. 에나멜. 네, 그래서 또 저 프티토가 에나멜화의 라파엘로라는 또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프티토의 가장 루브르에서 작은 그림까지 만나봤습니다. 좀 막판에 좀 후딱 지나갔는데 저희 네. 잡지사에선 비일비재한 용두사미형 전개라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위대한 작품들이어가지고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네. 마무리 멘트 짧게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루브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작품 그리고 가장 작은 작품 봤는데 네. 저희가 물론 크기로도 이 작품들의 그런 위대함을 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나중에 한번 루브르 가보시면 와 크다, 와 작다 이렇게 놀라지만 마시고 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당시대에 저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네. 이 시대상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작품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대상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그림 보실 때 이런 다각적인 시선 또 오늘 이렇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역사, 서사, 뭐 스토리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또 그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크고 작은 그림들 만나봤어요. 유재희 해설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